2022년 9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12분 FC 한양 20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오늘 이제 송 작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송 작가님이 이제 저희 팟캐스트 한 1,500원 가량 후원을 하셨어요. 대주주. 솔직히 하는 활약상을 비춰봤을 때는 한 2,500원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거의 유일한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있네요. 이제 20회입니다. 20회라니까 5주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감개무량한 느낌도 있고, 오늘은 지난주에 축구가 따로 없어가지고 네이션스 리그 같은 거 있었는데, 네이션스 리그는 좀 보셨나요?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있나요? 이게 뭐냐면 약간 지금 바르셀로나 팬들이 다 얘기하는 거, 세상이 우리를 억까하고 있다. 또 부상자 이슈가. 네, 쿤데, 덴벨레, 데파이, 프랭키 데용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지금 이제 10월 일정이 헬이에요. 저희는 바이에른 미넨도 만나야 되고, 인테르도 2번 만나야 되고, 엘 클라시코도 치러야 되고, 어쨌든 월드컵 전에 굉장히 좀 일정이 빡센 데다가 이제 월드컵 아예 직전에 또 풀전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유럽 축구가 월드컵 전에 쫙 몰아서 하는 동안에 이제 선수들이 다 필요한데, 이제 덴벨레 이런 선수들도 부상을 안 당하다가 갑자기 이제 A매치 다녀와서 부상을 당한다? 이거는 사실 정말 이제 세상이 바르셀로나를 좀 억까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쿤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엘클 전에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엘클 끝나고도 못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짜 부상 때문에 지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풀전력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 인테르나 레알이나 이런 상대들이 있는데, 이런 상대들과 또 전력 누수를 갖고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쿤데뿐만 아니라 아라우도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 아라우 소식은 제가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된 것 같은데, 네. 저 다치면 장기인가요? 네. 6주 이상 아웃이 예상된다. 그 월드컵도 못 나오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럼 아라우까지 나가려면 사실상 이번 시즌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전반기에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이제 인테르 2번, 이제 미넨 1번, 엘클 1번, 요 이제 5개가 좀 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리그도 저는 좀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번 시즌에 시작부터 톱니바퀴가 좀 잘 안 맞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쿤데랑 덴벨레랑 특히 프랭키 데용까지 부상이라는 걸 듣고, 그냥 포기하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즌도 좀 내려놓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선수들 좀 돌아온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월드컵 끝나고 나서 바르셀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이제 구단 발표를 보고 이제 기자의 업데이트를 보면은 쿤데가 지금 3, 4주, 네. 그다음에 아라오가 지금 6, 7주 정도거든요. 그런 거요? 저 아라오는 진짜 몰랐는데. 근데 이제 6, 7주라면은 월드컵 전에 부상 회복이 돼도 이제 축구 선수들 이제 매치핏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경기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도 해야 되고 뭔가 느낌이 살아야 되는데, 아라오 선수가 과연 그때까지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할 거냐, 이것도 뭔가 변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과응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인을 한 게 없는데 응보를 받을 게 있나요? 사실 첼시랑 붙었을 때 받는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인테르라든지, 특히 레알은 저희 유망주도 가져갔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없지 않을까. 이케르 브라보라고 있거든요. 네, 이름만 보면 꼭 골키퍼를 해야 될 것 같은 선수인데, 그 선수가 또 바르셀로나 B에서 레버쿠젠을 거쳐서 이제 레알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의 드림 클럽이 레알이라 그랬나?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뿌려놓은 건 없는데 너무 벌을 좀 심하게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비 감독이 또 이제 부상 때문에 영향 발휘를 못하면 또 이제 저희로서는 사비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력이 풀인 상황에서 못하면 얘는 그냥 안 되는 감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 또 풀전력일 때 잘하면 얘 믿고 가면 되겠다는데, 또 부상인데 또 성과가 또 애매하게 나오면 또 한 시즌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바르샤 입장에서는 좀 축구적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풀전력 아니어도 축구를 잘하면 되는데, 축구를 그냥 못하니까. 레알도 벤제마 없는 엘클에서 4대5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제 한번 붙어보면 되겠죠. 이번에 또 벤제마 없을 때 경기력 되게 좋았었는데. 벤제마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복귀해도 네. 없었는데, 그 정도면 복귀하면은
뭐 끝났다. 아, 그런가요? 뭐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전력 누수가 많기 때문에 수비진이 거의 나가리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뭐 저도 크게 뭐 막 실망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어차피 레알이 탑독은 맞기 때문에 사실 막 레알 경기 보면서 아니 발베르데는 쟤는 사실 뭐 그 데뷔 초 때는 좀 제가 느끼기로는 특장점은 좀 없다고 느꼈어요. 그냥 좀 육각형인데 약간 옛날 벤탄쿠르처럼 조금 작은 육각형 이렇게 느꼈는데 얘가 갑자기 육각형이 커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얘네는 뭐래도 다 터지는구나. 뭐 호드리고 중앙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레알을 이번 시즌에 좀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희가 부상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뭐 갑자기 오프닝 얘기하다가 바르샤 한탄 뭐 이런 걸로 넘어왔는데 뭐 아까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저희 뭐 잘못은 안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인정합니다. 약간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무슨 욕심을 일단 리그는 당연히 우리 건데. 저희는 저는 제가 시즌 전 목표 때 얘기했죠. 도전하겠다. 지금도 보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1문인데 지금 전승입니다. 뭐 도전까지 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되죠? 뭐 AT보단 잘하지 않습니까? AT를 확실하게 누를 생각을 해야지. AT는 뭐, 사실 그 팀은 공격 전개도 안 되고, 중원도 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AT는 견제 상대는 아니다. 네. 유로파 가서 우승하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네이션스 리그를 잘 안 보죠, 저희 다. 네, 아무래도 좀 뭔가 그렇게 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데 오늘 프랑스가 덴마크한테 졌습니다. 0대2로 졌는데 저희가 대다수의 저희는 이제 프랑스를 좀 안 좋게 예측을 했었잖아요. 대다수가. 뭐 우승자 징크스 얘기도 하고. 덴마크랑 프랑스랑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덴마크가 오늘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실은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가 약간 절치부심한 느낌으로 좀 잘 회복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불안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대충 뭐 오프닝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첫 번째 코너 이제 지난주 대표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대표팀입니다. 지난주에 대한민국 대 코스타리카 2대2로 비겼습니다. 경기 다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풀 경기를 오랜만에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보는데 네. 네, 2대1로 지고 있다가 겨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2 동점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경기가 끝났는데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초반에는 좀 되게 라인도 되게 올리고 아무래도 우리에게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나와서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풀백 뒷공간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확실히 노출됐고 뭐 중원도 문제인 것 같고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좀 아쉬웠고 이제 월드컵이랑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큰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상대는 코스타리카보다 한 두 수는 더 위에 있는 상대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수비적인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치킨 먹으면서 아주 경기를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오랜만에 평가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민재가 돌아오는 평가전이라는 게 좀 의의가 있어서 좀 지켜봤는데 뭐 일단 벤투가 다른 축구를 구사한다는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후방에서 빌드업하고 사실 정우영 선수가 혼자서 빌드업을 전담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황인범이 롱볼을 전개를 해서 권창훈이나 황희찬 쪽으로 주고 권창훈이 또 뭐 반대 전개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의 다른 축구였다면 뭐 벤투가 뭐 말한 대로는 지키지 않았나라는 거는 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잘한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김민재는 그냥 월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오는 선수들 특히 조엘 캠벨 추억의 선수 이 선수를 등딱을 해주면서도 막아주고 볼 커팅도 잘해주고 하면서 뭐 경기 막판에 뭐 붕 뜨는 크로스가 있긴 했지만 뭐 그거 제외하면은 김민재 선수는 거의 팀 에이스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끼리 어제 그때 톡방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윤종규 잘 썼어요. 일단은 제가 본 윤종규는 수비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전문가들은 수비가 좀 아쉬웠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측면에서 주고 들어가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 트라이앵글 형성도 좀 잘했던 것 같고 크로스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윤종규의 깜짝 오른쪽 기용이 조금 성공적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공격 전개에서 황희찬 선수가 거의 이제 왼쪽에서 크랙으로 활동을 했다고 볼 정도로 측면 라인 다 돌파해주고 크로스 아니면은 다시 컷백을 준다던가 직접 슈팅을 때린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 잘했다고 말하고 싶고 선제골도 넣었고, 그 다음에 뭐 황인범 선수 탈압박 같은 거는 이제 경기에서 보면서 입이 떡떡 벌어지는 이런 장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가 장점인 것 같고, 아쉬웠던 건 일단 김영권의 수비 커버가 조금 별로지 않았나. 김영권 선수가 워낙 왼발 센터백이기도 하고 좀 미들맨이니까 계속 주전으로 나오곤 있는데, 그런 김영권의 커트라든지 이런 클리어링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정우영 혼자서 이제 볼란치를 세웠는데 저는 이 판단이 조금 미스가 아니었네요. 정우영 선수가 뭐 사실 뭐 버텨주는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짧은 패스 정도는 잘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롱볼이나 아니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기엔 나이도 좀 있고 정우영 선수가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손준호가 나왔잖아요. 근데 손준호가 나오니까 손준호 선수는 원래 중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앞쪽으로 좀 튀어나가는 모습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인범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면서 생기는 손실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앞쪽이랑 간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에 선제골 넣고 나서도 한 몇 분까지는 되게 압도를 했잖아요. 공격도 많이 전개하고. 근데 그 장면에서 아쉬웠던 게 계속 골대 앞에서 이상한 패스를 너무 여러 번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때려야 되는 타이밍에서도 권창훈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황수도 그렇고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원투로 들어가려는, 그거에 의존해서 들어가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게 뭐 감독의 지침인지 아니면 선수들이 그렇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때릴 때는 조금 때려주는 장면들이 조금 전반에 많이 나왔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후반에 이제 나상호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어쨌든 나상호가 뭐 골키퍼 퇴장도 유도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잘했다고 볼 수 있으나, 후반전에 이제 슈팅을 때리려고 좀 스탠스를 바꿨다고 봤거든요. 이제 그때가 돼서는 코스타리카가 앞선 상태였으니까 라인을 내려서 계속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손주로 나오고 뭐 계속 라인업이 바뀌면서 조금 혼란이 가중됐던 장면들 때문에 찬스 자체가 좀 적게 생겼다. 그래서 손흥민 프리킥 없었으면 저는 이건 지는 경기였다고 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강인 뽑아놓고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내일 경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신성 경기. 거기서도 안 쓰지 않을까. 이거 그냥 제가 왔을 때 뽑아놓고 그냥 야, 나 이강인 뽑았다 요 얘기만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 코스타리카전의 후반에 이강인이 들어왔으면 확실히 경기가 좀 잘 풀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번뜩이는 패스를 뭐 파이널 서드에서 넣어줄 수도 있고. 근데 이강인을 쓰지 않았다는 거는 벤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좀 쓰기 애매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루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강인이 2차전에서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안 쓰고 월드컵은 데리고 갈 거다? 아직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 그 주전들 있잖아요. 뭐 송민규라든지 이런 부상에 있는 자원들, 엄원상 이런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이강인 안 뽑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랑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 내일 나올 거라고 보고 월드컵도 간다고 봅니다. 송민규 선수는 폼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를 데리고 갈 일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고, 윤종규 선수 아까 이제 준석이가 좀 잘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뭐 어시스트도 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윤종규 선수 쪽에서 계속 골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윤종규 선수가 완전히 뭐 유죄다 100%의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고 100%의 무죄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윤종규 선수가 조금만 더 수비 가담에 더 들어왔다면은 안 먹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윤종규 선수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지금 K리그 선수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뭔가 계속 물어뜯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연경 선수는 대체자가 없으니까 더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권경원 선수를 후반전에 바뀌긴 했지만은 마땅한 지금 왼쪽 왼발 센터백이 부족하다. 이게 확실히 느껴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벤투가 이제 빌드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지 않나. 강팀과 만나는데도 이렇게 할 거면은 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게 가장 드러나는 분이 저도 김영권. 왼발 센터백에 너무 꽂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조유민 같이 키 크고 공 잘 따는 선수 하나 넣어놓고 김민재 있으니까
라인 내려서 수비하다가 앞에 손흥민 주고 골 이런 식으로 쉽게 축구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 늦었죠 이제. 많이 늦었죠. 네. 아, 근데 내일 모레가 월드컵인데. 조유민 선수가 헤딩 능력에 비해 키가 작습니다. 182밖에 안 돼요. 오. 뭐 다른 분들은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가 그 현재 소속팀에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다가 최근에 한 해트트릭 한번 하고 살아나나 싶었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번 대표팀에서 좀 실수도 좀 있고 놓칠 모습도 좀 있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빨리 폼을 되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아직 킥력만큼은 프리킥에서 죽지 않았다. 이제 좀 킥 말고 슈팅이나 슈팅 이전까지 동작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 프리킥 지금 최근에 거의 2골 이상 3골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맞아요.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차야 되지 않을까. 소속팀에서도. 코너킥은 제가 봤을 때 페리시치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고 보는데 프리킥은 그래도 다이어 케인한테 계속 맡기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전 처음에 그 벽 쓰고 너무 그 페널티 에리어랑 가까워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집어넣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경기가 있죠. 지금 카메룬과의 경기가 있는데 내일 경기에서도 이기게 되면 뭐 대승을 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얼로바우 카타르 H조 시작하겠습니다. H조에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현재 피파 랭킹 9위를 기록하고 있고 가장 월드컵이 폼이 좋았을 때가 1966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경력을 살펴보면 2016년 유로 1회 우승, 2018-2019 네이션스 리그 초대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월드컵이나 유로 전적을 살펴봤을 때는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유로 2020 16강을 기록했습니다. 감독으로는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이 현재 2014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호날두, 후벤 디아스, 후이 파트라시우, 달롯, 칸셀루, 비티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포르투갈 대표팀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 감독이 약점이 아닌가 그런 점이 일단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최근 호날두의 폼이 좋지 않은 게 항상 저는 월드컵은 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호날두가 사실 맨유에서 경기도 선발로 거의 못 나오고 또 나와서도 교체로 출전해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그런 면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역시 스쿼드가 좋긴 좋다. 뭐 스쿼드 보면서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시즌 뭐 세리에 MVP 출신인 레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뭐 그 울버햄튼에서 잘하는 페드로 네투라든지 아니면 뭐 울버햄튼에 있는 포르투갈 선수들은 좀 잠재적으로 선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뭐 비티냐, 후벤 네베스,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팔리냐, 누네스 뭐 이런 선수들 이름만 들어도 베실바 이런 선수들 딱 명단만 들었을 때 사실 뭐 감독의 전술이 없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뭐 2016 유로 때 우승도 페르난도 산투스였죠. 네. 그때도 이제 사실 전술보다는 에데르의 개인 능력이. 네, 에데르의 환상골로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전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선수단 퀄리티가 너무 사기다. 특히 뭐 풀백 칸셀로도 그렇고 뭐 누누 멘데스도 요즘 파리에서 잘하고 뭐 달로 마리오 후이 뭐 마리오 후이도 네. 달롯이 요즘 저는 굉장히 후벤 디아스 뭐 다닐로 페레이라 그러니까 그냥 다 전체적으로 폼이 되게 좋은 선수들이 포르투갈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할 때처럼 조금 선수단 퀄리티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팀이 아닌가. 그래서 포르투갈은 사실 뭐 우리가 감독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역시 가장 유력한 조 1위 후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준석이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이 뭐 감독이 약점이긴 하지만 워낙 선수단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감독이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조 1위로 가고 또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단 퀄리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뭐 현재 포르투갈 선수들이 울버햄튼에서 많이 뛰고 있는데 울버햄튼이 요즘 골도 못 넣고 성적도 좋진 않은데 최근에 포르투갈이 체코한테 4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또 포르투갈 애들이 애국심이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애국자 모드가 돼서 월드컵 때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래도 완전 얘네가 우승 확정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4강까지는 잘 올라갈 수 있는 4강 그런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포르투갈이 2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 자체가 굉장히 선수 퀄리티가 뛰어난 팀인 거는 분명한데 우루과이의 조직력이 좀 더 저는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포르투갈이 16강을 2위로 진출한 후에 호날두가 16강 1위팀을 만나서 짐을 싸는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짐을 싸고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은 2위를 하고 우루과이가 1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최초 월드컵이었던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우승, 1950년 월드컵 때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15회 우승에 올림픽 2회 우승, 최근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8강,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8강을 기록했습니다. 감독은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2021년부터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에는 루이스 수아레스, 누네스, 발베르데, 벤탄쿠르, 아라우오 등이 있습니다. 자, 우루과이 대표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기로는 우루과이가 이란한테 1대0으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다. 왜? 우리나라가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 우루과이한테 이긴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우루과이 스쿼드가 그렇게 못 볼 수준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어쨌든 뉴네스도 피지컬적으로 되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고 수아레스는 뭐 우리를 상대로 골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뭐 페데리코 발베르데라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정말 악마의 재능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실 뭐 아라우오가 이제 부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다 차차하고도 우루과이 대표팀에는 신구 조화라는 이 메리트 자체가 굉장히 커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공격 패턴이 되게 단조롭고 다른 나라한테 좀 읽힐 가능성이 쉽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1옵션은 손흥민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대 앞에서 질질 끄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수비가 좋은 우루과이한테는 굉장히 쥐약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루과이의 순위는 좀 이따 예측을 하겠지만 그거 관계없이 한국은 좀 되게 힘든 경기를 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란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1대0으로 이겼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아 팀이 월드컵에서는 전 이란처럼 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이렇게 항상 좀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그래도 무승부라든지 승리라든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경기 내용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16강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그래서 이란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우루과이의 뭐 누네지가 요즘 리버풀에서 그렇게 폼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피지컬이 있는 선수고 또 그리고 수아레즈의 첫 월드컵 때 대한민국을 만나서 이제 골을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 마지막 월드컵 이번에도 골을 넣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루과이를 상대할 때 이란처럼 뭐 우리가 먼저 수비력으로 내려앉다가 역습으로 빡빡 때리는 그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우루과이가 확실히 미드필더진이랑 공격진이 확실히 선수단 퀄리티가 포르투갈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팀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우루과이의 수비진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 좀 수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루과이의 이런 이번 월드컵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라우오가 월드컵 때 풀핏으로 뛸 수 있느냐, 매치핏으로 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만약에 아라우오가 복귀를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수비적 안다가 역습 빡빡 때려서 수비진을 좀 분리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긴 하지만, 아까 들은 바로는 6, 7주만 부상아웃이고 그 뒤로는 조금 돌아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핏을 회복할 것 같긴 해서 우루과이도 확실히 이번 월드컵에서 무서운 다크호스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말하면 투네즈, 수아레즈, 카바니의 공격진은 별로 날카롭지 않고 아라오가 없는 우루과이의 수비진은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포르투갈은 뭐 너무 강팀이니까 그렇다 쳐도 우루과이는 그나마 그래도 물론 열세긴 하지만 가나보다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유일하게 비벼볼 수 있는 상대가 우루과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승 상대가 된다면? 아니요? 1무 상대. 1무 상대. 만약 아라우오가 풀핏으로 뛸 수 있다면 충분히 우루과이가 1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자부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피파 랭킹 28위를 기록하고 있고 2002년 월드컵 때 4강을 기록했습니다. 올림픽은 2012년 때 3위를 차지했고 아시안컵과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번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벤투 감독이 2018년부터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황의조 선수, 황희찬 선수, 황인범 선수 등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한국팀이 월드컵 가면 제일 좀 많이 듣는 말이 항상 3차전처럼만 하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항상 지난 월드컵 역사상 마지막 세 번째 경기의 경기력도 좋았고 결과도 좀 가져오는 적이 많아서 3차전처럼 하면 되지 하고 제가 3차전이 어딘가 봤더니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3차전 징크스로 그 경기를 가져오고 앞에서 이제 우루과이 상대로 1무 하면은 16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행복 회로를 돌려봤지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16강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 최근 뭐 A매치 그것도 그렇고 그 스쿼드의 퀄리티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정말 이 조에서 16강을 갈 생각이었다면 브라질을 만났을 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워낙에 그때 브라질 선수들이 방한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경기 자체가 전력차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5대1 패배도 뭐 그럴 수 있다, 젖잘싸다 이런 발언들로 언론에서는 좀 포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이름값을 다 가려놓고 보면 이건 그냥 한쪽이 완전히 발린 경기입니다. 진짜 속어로 발린 경기예요. 근데 그런 경기에서도 어쨌든 벤투는 4-3-3 빌드업 축구를 고집하다가 브라질의 개인 기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공격 전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거에 밀려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약팀을 잡는 과정에서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에 파라과이한테도 비겼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코스타리카한테 비겼고 그 다음에 공격 패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이런 포르투갈이라든지 우루과이 아니면 귀화 선수를 많이 수용한 가나 요런 팀들은 사실 공격 옵션들이 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뭐 풀백을 쓰든 앞쪽에 공격진을 쓰든 미드필더들이 끌고 가든 아니면 뭐 클러치로 뭐 데드볼 상황에서 프리킥이든 처리를 하든 요렇게 옵션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만 보면 결국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던 건 손흥민의 프리킥이고 뭐 그 다음은 이제 또 뭐 침투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황희찬이 제가 알기로는 2-3골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패턴 자체도 단조롭고 계속 빌드업을 추구하느라 이강인이나 아니면 뭐 김영권 교체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벤투 감독의 성격상 월드컵 본선에서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우리의 전력도 전력이지만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조사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벤투의 생각을 바뀌길 바라지 않고 그냥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를 바라는 게 좀 더 빠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벤투가 조금 뭔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은 뭐 뒤처지는 건 아니지만 감독이 좀 자기 고집에 맞추는 바람에 그 개개인의 기량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경기들 보면 이강인 한번 오른쪽 윙이나 아니면 중앙에서 중앙. 패스 찌르는 거나 아니면 이강인의 정교한 킥력 그걸 이용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이상하게 훈련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역습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보면은 선수들이 뭐 잘해줘야 무조건 잘해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긴 하지만 감독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좀 많았고 그리고 요즘 또 선수들 폼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가지고 이번 월드컵도 지나가나 안 좋은 성적으로 지나가나 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엔트리가 물론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거의 뭐 99%는 대중들이 아니면 뭐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 엔트리가 지난 뭐 2018년이거나 2014년보다도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멤버 자체는. 이선이 지금 너무 넘쳐나요, 생각보다. 물론, 벤투 감독이 나상호를 고집해서 나름 비판을 받고 있긴 있는데, 뭐 권창훈, 이재성, 뭐 나상호, 뭐 이승우 선수, 뭐 양현준, 뭐 이강인, 너무 많아서 뭐 엄원상, 송민규까지 계속 다 풀 안에 있으니까, 이선도 넘쳐나고,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최근 폼이 좀 별로지만, 어쨌든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김민재 선수는 진짜 미쳤고 이런 걸 다 따져서 보면은 역대급 멤버라고는 보는데 감독이 뭐 100% 책임을 진다 이것도 웃기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멤버에 비해서 성적이 확실히 안 나올 것 같고 좀 많이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지난 월드컵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때 좀 참패를 입고 저번 월드컵 때는 뭐 분위기 완전 안 좋았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번 월드컵도 저는 딱히 기대할 포인트는 없다고 보고 그냥 좋은 멤버 가지고 벤투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한 1무 2패 정도 하고 집에 오는 그런 뭔가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2014년 월드컵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알제리 1승 재물설 그래놓고 4대1로 졌죠. 그리고 뭐 벨기에한테도 제가 알기로 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졌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전에 아주 운 좋은 이근호의 기름손, 아기 피부 덕분에 이제 한 골이 좀 들어갔는데, 뭐, 2018년 월드컵 때도 멕시코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가 멕시코한테 2대1로 졌죠. 뭐, 사실, 막판에 손흥민 골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2대0으로 졌다고 봐도 되고, 이번에도 처음에 조냈을 때, 일본보다 낫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조편성으로 봤을 때 코스타리카가 있잖아요? 일본 조에. 그렇게 되면 코스타리카를 진짜 막말로 그렇게 언론에서 강조하는 그놈의 1승 재물로 삼고 독일이라든지 스페인 같은 팀들의 전술적 허점을 노리는 게 오히려 전 승산이 있다고 보는 사람으로서 이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조 됐을 때 가나 1승 재물로 삼고 우루과이 비기고 포르투갈 지는 1승 1무 1패를 그려라. 이런 언론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허풍을 안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하니까 축구를 잘 모르거나 국가대표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도 조금 문제라고 봐서 이번 월드컵은 그나마 조금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쉽지 않은 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근데 언론도 확실히 조금 호들갑 떠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 대표팀이 앞으로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행복 회로를 한번 그려본다면 조 2위까지는 나름 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표팀이 벤투 감독님이 물론 자신만의 그런 고집을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전술의 수정을 거치고 다른 국가들의 그런 변수를 잘 이용해서 뭔가 한 방을 노린다면 조 2위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아까 우루과이 조 2위 예상하시지 않나요? 그 포르투갈이 조 2위고 우루과이를 조 1위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아라우호가 제대로 나오지 못할 경우에 그렇게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추가를 해봤을 뿐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루과이가 조 1위, 포르투갈이 조 2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가나 대표팀입니다. 가나는 현재 FIFA 랭킹 6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2010년 때 8강 1회가 최고 기록이고 네이션스컵에서 4번을 우승했습니다. 감독은 오토아도 감독입니다. 주요 선수에는 토마스 파티, 이냐키 윌리엄스, 조던 아이유 선수 등이 있습니다. 자, 가나 대표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에 뭐 더 추가를 하자면은 뭐 살리스 선수도 있고 램프티 선수도 있고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드리스 바바 선수도 있고 많아요. 지금 이냐키 윌리엄스는 뽑혔는데 네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지금 뽑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코 윌리엄스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최근까지 기사 뜬 거는 이제 레버쿠젠의 프림퐁 네, 프림퐁 선수를 이제 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또 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티 선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오히려 16강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물론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 선수들이 다 그 아프리카 예선을 뚫고 올라올 때 있던 선수들이 아니라 본선 진출하니까 그럼 나 가나에서 뛰어봐야겠다 해서 가나를 선택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조직력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선수들 그 멤버 구성 네임 밸류로만 봤을 때는 저는 16강에 오히려 포르투갈 다음으로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반대로 보는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일본의 귀화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아마 98 월드컵 요쯤으로 아마 일본이 되게 귀화를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90년대 요쯤에 귀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을 땐 전력적으로는 상승을 하겠지만 이 선수들 간의 조합이라는 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선수들은 9월에 처음 소집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발을 맞춰본 시간도 적을 거고 아니면 뭐 기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랑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랑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A매치 딱 2경기만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월드컵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서는 변수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뭐 개인 몇 명이 축구 결과를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력적인 상승의 측면에서는 가나가 꽤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화 선수가 많아서 뭐 발 맞추기 힘들 것이다 하는 준석의 생각 저도 정말 공감하고 하물며 그 클럽팀에서 시즌을 시작할 때 영입을 많이 하면 클럽팀은 이제 훈련도 매일 같이 하고 경기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는데도 한두 달씩 걸린단 말이죠, 보통. 완벽하게 조화되기가. 근데 A매치는 훈련 기간도 훨씬 짧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도 얼마 안 남았고 경기도 몇 개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데리고 온 선수들은 그래도 퀄리티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가나의 쿠두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원래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론 중앙 미드필더랑 공격형 미드필더로 왔다 갔다 하는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부터 좀 스트라이커로 포변을 해서 나오고 있는데 최근 클럽팀에서 5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 넣었던. 그래서 쿠두스 선수가 좀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생각하고 16강 진출 가능성은 아무래도 포르투갈, 우루과이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나 뭐 귀화해서 선수단 퀄리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좀 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우루과이한테도 요즘 레알 경기를 보다 보니까 발베르데가 너무 잘해서 발베르데 하나에 털릴 것 같고 그나마 거기도 한국 보고 여기가 1승 재물이다 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나와 한국의 끝장 누가 최약체냐 이런 거 다루는 그 경기만 뭐 열심히 할 것 같다. 그리고 질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이 드는 가나도 경쟁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나가 3위를 할 것이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 패널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 1위와 조 2위는 어떤 대표팀일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르투갈이 선수발로 1위, 우루과이가 조직력으로 2위, 가나가 선수발로 3위, 한국이 패방 4위. 이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무 2패하면 최고의 월드컵, 3패하면 그냥 쏘쏘.
실점 많이 하면 최악의 월드컵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맞나 싶기는 하고 또 월드컵은 가봐야 아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우루과이도 그렇고 가나도 그렇고 사실 공격이 좀 애매하니까. 근데 저는 그 벤투 고집 부리는 게 조금 되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선수를 좀 다양하게 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2020 유로를 우승했던 만치니 감독이 대표팀 뽑을 때 한 30명씩 뽑아가지고 리그에서 잘하면 야 너 와 이렇게 뽑은 다음에 다 돌려가면서 써서 선수들 조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조금 선발을 해서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 조금 더 국가대표팀 감독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벤투의 고집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차라리 조금 망하고 확 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선수 이번 손흥민의 사실상 이제 풀핏으로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깨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져야 된다. 그러니까 져야지 조금 이런 고집이라든지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좀 뽑는 기조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벤투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계약 기간 때문에 이번 월드컵까지인 걸로 알고 네. 뭐 다음에 감독을 잘 데리고 와야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은 있고 저도 순위 예상을 하자면 그냥 무난하게 1위 포르투갈, 2위 우루과이. 근데 3등은 솔직히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이 항상 전망이 안 좋다 해도 생각보다 3패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서. 그쵸, 뭐 2014때도 1무 2패 했고 네. 18년 때도 1승 1승. 2패. 그래서 승점을 아예 못 따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면은 3등, 4등 중에 하나인데 뭐 가나랑 거의 비슷한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앞에 나온 의견이랑 아까 가나 얘기하면서 나왔던 의견이랑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포르투갈이 선수발로 1위, 우루과이가 준석이는 조직력 발이라 했지만 저는 발베르데 발로 2등을 할 것 같고 그리고 3등은 가나, 4등이 대한민국이라 생각하는데 확실히 1등은 뭐 선수진도 좋고 그냥 감독만 평범하게 하면은 포르투갈은 당연히 1등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루과이도 뭐 아까 계속 발베르데 얘기만 하지만 뭐 사실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퀄리티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신구 조화를 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우루과이는 2등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비해서 가나는 조금 우루과이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고 한국은 그냥 다 뒤떨어진다. 그냥 요즘 공격진 폼도 자꾸 누가 잘하면 누가 못하고 그리고 미드필더진도 자꾸 뭔가 이상해지고 수비진은 그나마 이제 김민재가 좋아졌지만 김영건이 폼이 안 좋아지고 아직까지 풀백들도 누굴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대한민국이 뭐 2등 하려면 진짜 고쳐야 할 게 좀 많지 않나. 감독 고집부터 생각해서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한국이 이 뭐 16강 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1등을 하고 저는 가나 2등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3등, 우루과이 4등. 우루과이는 제가 봤을 때는 카바니 뭐 수아레즈 이건 아니라고 보고 누네즈 진짜 아니라고 보고 김민재 선에서 컷 가능합니까? 뭐 컷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누네즈는 김민재한테까지 안 가도 돼요. 김민재보다는 그냥 김영권 선에서도 정리 가능하다. 그 정도인가요? 네, 지금 와. 저는 그건 그거는 굉장한 치욕 아닌가요? K리그 역시 파니까. 아무리 그래도 1,400억짜리인데 김영권 선수 정리된다 그러면 개빡칠 것 같은데. 근데 뭐 1,400억 가치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저는 벤미 정도는 비빈다. 벤미. 여튼 그리고 이제 발베르데 잘하는 거 인정. 하지만 발베르데 하나로 저희랑 손흥민 하나 1대1 등가 교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딱히 크게 나은 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루과이한테 유일하게 무승부하고 1무 2패. 우루과이도 1무 2패. 근데 우루과이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저희보다 실점을 많이 해서 4등. 아라우가 없어서. 그렇죠. 아라우가 없으면 4등. 그래서 우린 3등.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H조에는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가 두 팀이나 있죠. 포르투갈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하지만 조건부. 권창훈이 없는 대한민국은 우승 후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냥 우승 못한다는 얘기죠. 아니죠. 혹시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1위는 부정할 수 없지만 2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항상 우리나라는 위기에서 극복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늘 위기였죠. 특히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권창훈이 이제 뭐 리그에서 막판을 뛰다가 갑자기 햄스트링이 나거나 이래서 선발이 안 되면 우승할 수 있다. 그래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뽑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가요? 만약 권창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냥 집에서 쉰다면 자체 휴식. 자체 휴식 여자친구와 같이 그냥 관심사를 본다면 군인인데요? 군인이지군요. 연병장에서 쉬어야 돼. 연병장에 아이고 무튼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조건부다. 조심스럽게 야.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그때 설령우도 뽑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웅은 요즘에 축구를 본인도 못해서 힘들 것 같고 그 조건은 이제 소멸인가요? 네, 그 조건 소멸입니다. 뭐 하지만 다 지멋대로네요? 다른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어떤 거죠? 김영권이 안 뛴다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김영권 대신 누구 쓰나요? 김영권 대신에 권창훈? 왼발 센터백을 쓸 데가 없어서 권창훈을 쓸까요? 아니 뭐. 네. 저는 조규민 한번 밀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팀에게 조 2위의 가능성을 다 넓게 열어두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 1위는 우루과이이고 조 2위는 포르투갈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조 1위와 조 2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이상으로 얼로바우 카타르 H조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만약입니다. 만약에는 그 축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이번 주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만약 딱 한 명의 선수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귀화시킬 수 있다면입니다. 이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2달도 남지 않았죠? 같은 조에 이제 가나 국가대표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여러 선수들을 귀화시키면서 스쿼드를 강화하고 있고 최근 또 A매치에서 흐름도 안 좋고 한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딱 한 명의 선수를 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누구 선택하실 건가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냥 사실 개인 취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그렇죠. 정말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이라고 봤을 때 저 그리지만 그런가요? 왜냐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10번 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감독이 벤투라는 건 저는 그냥 제외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10번 룰은 안 쓸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국가대표에서의 그리즈만은 클럽에서랑 좀 다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해주는 역할도 많고 특히 본인이 스스로 볼음반이나 공간 창출을 스스로 저는 해낸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으로 귀화를 한다면 확실히 이제 조금 계속 짧은 패스라든지 롱볼에 의존하는 한국 축구에서 조금 이제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지 않을까. 뭐 사실 전 메시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뭐 사실 우리나라가 메시에 받쳐줄 정도의 스쿼드가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의 메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도 국대지만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서 저는 그냥 그리즈만 한 명으로 그리즈만에 기회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리즈만 선수 너무 좋아하는 게 물론 본인이 볼 운반이나 공격을 확실히 잘 하기도 하는데 수비도 진짜 잘해요. 그리즈만이 풀백으로 뛰었어도 엄청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리즈만이라는 선수의 멀티성이 너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준석이처럼 그리즈만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도 준석이 그리즈만 의견에 약간 저도 오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리즈만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윙이 아직 뭔가 터지지 않는 것 같다. 그쪽에서 좀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리즈만 데려오면은 뭐 아까 송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에 부합하게 권창훈 대신 그리즈만을 쓸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런 그리즈만이 뭐 확실히 AT에서 뛰었다 보니까 수비력도 확실히 지도는 많이 받아서 수비력이 괜찮아서 그리즈만이 오면 좋겠지만 하지만 저는 방금 생각을 해서 좀 바꿔봤는데
아무래도 목표는 16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16강 가려면 같은 조 안에 있는 선수를 빼와야 됩니다. 발베레데를 빼오겠다. 들켰네요. 또 발베르데를 빼오면 우루과이 중앙에서 볼을 갑자기 돌리다가 맨날 뒤로만 백패스만 하고 그리고 롱킥 날렸는데 롱킥 이제 누네스가 헤딩하려 했는데 김민재가 커트하고 그런 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발베르데가 오면은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중원에서 패스가 좀 순환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발베르데의 그 중거리 네. 중거리가 진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선수라서 그런 걸로 깜짝 득점을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발베르데한테 압박이 가고 그러면 손흥민은 또 자연스럽게 압박이 풀리면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황희찬과 함께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서 발베르데 제발 빼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저희가 다 이제 인종차별자들만 빼온다고 했네요. 그리지만도 그렇고 발베르데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축구적으로만 봤을 때 발베르데는 진짜 좋은 선택이죠. 어쨌든 우리 중원에서는 황인범도 그렇고 이번 경기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정우영도 그렇고 공을 끌고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양쪽 잘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됐던 선수들도 원래는 윙어이기 때문에 사실 중미로서의 롤을 소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저는 발베르데가 온다면 무조건 전진성 하나는 확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장면들이라던가 아니면 발베르데는 유사시에는 우풀백, 우측 윙어 어디든 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멀티성도 검증된다고 봐서 저희 1픽은 그리즈만이지만 발베르데도 충분히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형 말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걸 들었나? 사실 발베르데를 맨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이걸 짜면서 발베르데를 생각했는데 이미 말했으니까 있고 다른 생각한 선수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월드컵은 진짜 폼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점의 폼. 그래서 이제 좀 공격진에 무게를 더해줄 수 있는 홀란드. 어떻게든 골은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홀란드 어떤가요? 근데 사실 노르웨이 대표팀에서도 저는 그렇게 지원을 빡세게 받냐? 지원을 빵빵하게 받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서 홀란드가 오면은 황인범의 킬패스 하나 나왔을 때 본인 혼자서 툭툭 치고 왔다 하면 오른발로 탁 갖다 놓고 요런 정도의 플레이는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감독도 벤투잖아요. 혹시 홀란드가 오면 갑자기 홀란드한테 빌드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타겟맨처럼 그냥 위에 박아놓고 거기 있어 올려줄게 요렇게만 한다든가 이러면 홀란드도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홀란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감도 있습니다. 근데 또 홀란드가 노르웨이에서 미드의 지원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21경기 20골이거든요. 국가대표팀에서. 미드필더에 외대고루 있기 때문에 또 둘이. 저희도 황인범 있기 때문에. 외대고루 그만 뛰게 해야 되는데. 국대 가서 또. 그래도 월드컵 안 나오잖아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수도 좋고 수비수도 좋지만은 미드필더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드필더 중에도 칸테같이 쓸어담는 미드필더보다는 물론 발베르데 같은 미드필더도 좋지만은 저는 패스가 좋은 미드필더. 키미히? 데브라이너. 그렇죠. 데브라이너. 전 데브라이너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발베르데도 활동량도 좋고 다 좋지만은 결국에는 공을 끌고 가는 선수는 그 선수한테 한 3-4명 붙으면은 그 공이 뺏기게 되어 있는데 패스를 잘 주는 선수는 3-4명 앞에서 패스 주면은 또 우리가 손흥민이 넣으면 되니까 그 공 갖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데브라이너가 마지막에 한국에 오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름도 있잖아요. 김덕배라고 이미 호적명도 사실상 나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만 하면 되죠. 저도 그러면은 중원에 조금 더 패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플레이를 잘 도와주는 우리 김미희, 키미 선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네. 잘해요. 축구를 되게 똑똑하게 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승질머리가 들어와서 맞아요. 예. 제가 이게 코너 짜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제가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저번 월드컵 직전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한 명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그때 킴미희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킴미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표팀에서 나는 뛰고 싶은 역할로 못 뛰고 있다. 그런 인터뷰에서 그럴 거면 데리고 오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여서 킴미 보니까 그냥 그 생각이 났다 정도고. 그러면 다들 뭐 이 정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다 지금 힌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아, 어떤 월드컵 힌트?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네. 잘 생각해야 돼요. 걔네들 다 뭐죠? 한국 문화에 적응도 못하고 일단.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데 축구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게 생각해요. 세 경기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 홀란드가 패스라면 패스 받아 그걸 알아들을까요? 같이, 아니, 황희찬이랑 패스 같이 영어 아니에요? 뛰고. 그게 EPL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영어인가요 패스가? 뭐죠?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진짜로. 소동이 자 홀란드 내려와서 받아봐.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영어 성훈이 저는 영화잖아요. 황희찬도 영어 하는데. 다들 영어를 잘하시네요. 그리고 홀란드가 독일 리그에서 뛰었는데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쓰는데 이재성도 독일에서 뛰었고요. 네. 손흥민 선수도 함부르크랑 네, 레버쿠젠 독일은- 뛰었고요. 네. 여러분 홀란드는 이 딱 훈련 끝나고 경기 끝나고 이제 막차에 소주 한 잔 때릴 때 못 따라갑니다. 한국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애초에 한국 국가대표팀이 훈련 끝나고 막 치리 소주 안 그걸 때려요. 안 한다고요. 네, 그걸 못 안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이미 적응된 선수들이 필요하다. 만약에 벤투가 유지된다, 안 네. 된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벤투가 유지된다면 그냥 오스마를 데리고 와서 김영건 데리고 써라. 인정. 그리고 벤투가 아니다. 그럼 그냥 세징야 데리고 와서 유니폼이라도 팔아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이선이 포화 상태인데 세징야를 됐고. 세징야가 와도 주전은 못할 텐데 이게 매력적이잖아요. 골치 않은 스타일이. 유니폼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인데 유니폼 파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을까? 나라를 위해서 그 유니폼 팔면 다 나라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나이키한테 가죠. 나이키한테 갑니까? 네, 원래 그거 도대체 오늘 뭐 하시는 거죠? 그럼 세징야 빼고 그냥 세징야 친구 에드가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에드가는 한국에서 나간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한국말을 그래도 좀 할 줄 알 겁니다. 얘가 아파서 그렇지. 오늘 되게 산만하네요. 전체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A매치는 훈련 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감으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포지션은 저는 골키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가장 폼이 좋은 쿠르투아 선수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쿠르투아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 때도 야신상을 받았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쿠르투아 선수를 씀으로써 우선 키퍼부터 확실히 최강급으로 만들고 이제 조직력이랑 바꿔 나가자 이 마인드로 나가겠습니다. 아, 그럼 키퍼만 바꾸면 될 것이다? 우선 키퍼 쓰레기다. 키퍼부터 쓰레기는 아니고 이거는 쓰레기 맞습니다. 우선은 키퍼를 좀 더 최강급으로 한 다음에 역습이든 뭐든 좀 더 닦아 나가자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니 너무 예민하게 네. 받아들여 주시기는 않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명 추천하자면 뭐 아까 키퍼를 뭐 금방 바꿀 수 있는 포지션이 골키퍼니까 쿠르투아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퍼는 수비진과의 소통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키퍼를 데려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어디를 데려오는 게 나은가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오른쪽 우리 국가대표 오른쪽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중에서도 풀백 아, 그렇죠. 풀백에서 좋은 애를 데려오면은 그러면 그것만으로 걔 혼자서 오른쪽을 씹어 먹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풀백 좋은 애를 누구 데려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난 게 리스 제임스. 리스 제임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있다면은 그럼 와서 뭐 올라가서 크로스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빌드업에 패스도 잘하니까 빌드업도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슈팅도 약간 세지 않습니까? 슈팅도 확실한 무기로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 한번 데려오면은 저는 있으면 무조건 16강 간다고 또 생각하겠지만 풀백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생긴 것도 약간 동양인 느낌이 약간 맞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울리긴 하지만 데려오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대한민국 현실상 리스 제임스 오면은 센터백으로 보내야 돼요. 그렇죠. 영향력을 많이, 그렇죠. 중미나 이런 데로 보내야 돼요. 영향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풀백으로 리스 제임스 선수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적합한 선수인 워커 선수를 추천하겠습니다. 워커 선수는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도 좋은데 무엇보다 수비력이 진짜 좋습니다. 워커가 온다면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도 그렇고 저는 많은 것들을
워커한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플백으로 워커를 추천하겠다. 저는 근데요, 우리가 말한 이런 선수들이 온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해줘야 되나, 나라에서. 옛날에 대전에 메시 오면 성심당 무료이용권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나. 주장은 못 줄 거고 부주장. 나라를 팔아먹으면 주장은 안 되죠. 아니, 부주장 주고, 부주장? 부주장은 줄 수 있죠. 손흥민 주장이니까. 부주장 준 다음에 뭐, 시그니엘 한층, 한 호수 정도 주고, 하모스? 좀 뭐, 건물 하나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에이, 그거 너무 비싸요. 스포츠카랑 유지비 확실히 빵빵하게 지원해주고 K9으로. 그죠? 그 한국 거 좋아하죠. 줘야죠. 뭐, GV80이나 네. 뭐, G90. 아니, 뭐 G90 되죠, G90. 스팅어. 좀 레이싱카 원하면. 네. 아반떼 N. 아, 기가 막히죠. 최고죠. 아니, 구아방으로 그냥 아예. 95년식으로. 네. 그리고 일반 자차로도 버스 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게. 그거 진짜 좋은데요? 왜냐면은 경부가 되게 막히는데 버스 전용 차량만 뚫려 있거든요. 되게 좋은 생각 같아요. 사이렌 부착 가능합니까? 사이렌. 그건 좀 안 돼. 사이렌. 그건 8강 가면. 8강 가면. 그래서 이번 주제, 만약 딱 한 명만 대한민국으로 귀화시킬 수 있다면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 주엔 제가 주제를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국대와 어떻게 보면 관련돼 있는 얘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간판 스타 누구죠? 김민재. 권창훈? 김승규. 자, 손흥민이죠. 손흥민이죠. 권창훈. 예. 어쨌든 그 간판 스타가 최근 또 이제 득점왕도 하면서 트랜스포 마켓을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7,500만 유로더라고요. 한국 환율로는 1,000억이 넘어가는 그런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영국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잉글랜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1억 유로 이상의 평가는 받을 것이다. 그 기사를 보고 따온 주제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잉글랜드인이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 그리고 선수의 커리어는 어땠을지, 국대 커리어는 어땠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최근 우승이랑은 좀 멀어요. 지난 월드컵도 4위 했고, 유로에서는 승부차이 끝에 준우승,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도 2016 유로 16강,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영국인이었다면 맨유가 진작에 1,500억이나 1,600억을 질러서 사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맨유 말고 다른 노릴 팀은 없나요?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진작에 맨시티가 1,000억 이내로 사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가치가 올라가기 전부터. 좀 이전부터.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 의견인 게, 사실 손흥민이 레버쿠젠에서 넘어올 때 뭐 스탯을 많이 쌓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스피드가 좀 빠르고 동양인 윙어에다가 이제 조금 뭐 가끔 이제 헤트트릭도 많이 하고 그런 뜬금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뭐 클러치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토트넘이 300억 정도를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맨유가 사갔을 거다 이런 얘기는 뭐 물론 홈그라운드 때문에 이득은 있지만 뭐 1,000억까지 주고 사갔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국가대표팀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2021 유로는 저는 그냥 승부차기 순서 비슷하다. 네. 푸카사카가 제가 5번 키커였나요? 걔는 맞아요.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K를. 그거 하려고 교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감독의 판단 미스였던 것 같고, 2018 월드컵은 사실 뭐 손흥민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냥 무전술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스털링이 날려먹은 것보다는 전 잘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월드컵 4위를 벨기에를 꺾고 3위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벨기에는 좀 잘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사실 손흥민이 뭐 지금 여기 국가대표팀 윙어 라인업을 좀 써놓으셨잖아요. 요거를 조금 먼저 일단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국가대표 소집되는 윙어들이 스털링, 아니면 포든, 사카, 그릴리시, 그리고 이번에 보웬이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가 윙어가 아닌가.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들이랑 좀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그 1718이나 1819 시즌 이후부터는 확실히 저는 득점을 좀 치중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측면 돌파해서 라인을 좀 뚫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골맛을 좀 보기 시작하고
본인이 득점력에서 좀 클러치라든지 아니 슈팅 능력을 잘 발휘를 하면서 저는 조금 약간 측면에서 뛰는 포처 느낌으로 좀 많이 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스털링, 포든, 사카, 그릴리시 이 선수들 다 약간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고 약간 수비수들을 뚫고 뭐 패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크로스도 올리고 뭐 직접 슈팅을 많이 노리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 스타일상으로는 안 겹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포든 정도를 제외하면 다 약간 득점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현재 폼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소집되기 힘들 것이다. 네, 그리고 들어가도 사실 사우스게이트 축구하는 걸 봤을 때는 케인 앞에다 박아놓고 계속 패스만 주잖아요. 그럼 손흥민도 어쨌든 그런 스타일 때문에 앞에 박혀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우스게이트가 위치를 잘 조정을 해주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명 앞에 박혀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스타일의 윙어들이 사우스게이트한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영국으로 가면 자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케인과의 호흡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우스게이트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케인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없나?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국대에서 어쨌든 케인 원맨 팀이기도 하니까. 근데 케인이 막혔을 때 이런 선수들 특히 포든이나 그릴리시나 사카 이런 선수들은 본인들이 크랙 역할을 함으로써 그 막혀있는 혀를 뚫을 수가 있는데 사실 손흥민이 드리블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건 좋은데 잔발이라든지 개인기가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잉글랜드에서 뭐 뽑으란 뽑을 수도 있겠죠. 가치도 높으니까. 근데 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손흥민이 잉글랜드인이었다, 영국인이었다, 저는 이 정도로 성장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관점이네요. 애초에 저는 물론 동양인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많이 힘든 점도 있고, 뭐, 도덕이한 차별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동양인인데 이렇게 잘해? 라는 면모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어느 정도 더 주어진 것도 제가 봤을 때 있을 거라고 봐서, 제가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인이었다? 일단, 손흥정 감독님도 그럼 잉글랜드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손흥민 선수가 일단 이렇게 양발 잘 찰 일도 없고, 원래 이제 양발은 보통 한국 선수들의 특이점이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양발 훈련을 시키고 슈팅 같은 거, 외국인들은 거의 다 자기 한발 특이한 선수들만 이제 양발을 잘 쓰는데, 애초에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인 양발 슈팅도 없었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스피드 있는 선수지만은 방금 준석이가 얘기했듯이 윙어라면 보통 우리는 드리블력 있고 좀 파괴력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수들에 밀려서 뭐 레버쿠젠이든 뭐 레버쿠젠에 뛰다가 토트넘에서 이 정도로 중용받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위 순위에 있는 뭐 소튼이나 뭐 이런 팀으로 이적해서, 그냥 우리가 만약 잉글랜드인이 아예 우리랑 접점이 없는 선수라고 치면 그냥 우리가 축구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그 선수 알지 할 정도의 네임 밸류까지 성장했고, 거기서 그냥 은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보엔 정도는 보엔 정도. 보엔 정도. 그래서 저는 대표팀에는 그래도 한 몇 번 정도는 불려갔을 것 같아요. 네. 중용은 못 받았어도. 일단 스피드가 있고 그런 명확한 장점이 있긴 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이게 손흥민이 영국인일 때 스털링 같이 생긴 꽝가 아니면 뭐 그릴리시, 벤화이트 이 꽝가, 이게 중요하죠. 생김새가. 생김새요? 네. 그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포지션 아닙니까? 왼쪽 윙. 사카는 어떤 건가요? 낙하는 스털링이죠. 사카 귀엽잖아요, 근데. 귀엽죠. 스털링도 귀엽고. 근데 만약에 잘생긴 상이었다 하면 저는 토트넘이 그냥 리그 최고의 인기팀이 됐겠죠. 손흥민 하나로요? 손흥민과 케인 두 에이스가 존재한다면. 근데 케인은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축구를 잘하잖아요. 야, 그러면은 아스날에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닿겠고, 첼시도 부정적이었겠고. 근데 오늘 되게 좀 약간 조금 본인의 세계에 갇혀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아닌가요? 네. 틀렸나요? 하긴 그렇죠. 음바페도 저도 축구를 진짜 잘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러긴 해요. 음바페와 홀란드가 여러분 롤모델입니까? 네, 전 롤모델이에요. 제 인생에. 이게 우리가 막 호날두, 막 카카 이런 선수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디에고 코스타에 열광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죠. 저는 당황스럽지만 저는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적으로 음바페 축구를 진짜 잘하고 뭔가 축구 잘하게 생겼고 진짜 근본 있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바페 축구가 잘생겼다고. 잘하게 생긴 게 뭔가요? 네, 어떤 선수가 있죠? 축구 잘하게 생긴 선수. 잘하게 생긴 거. 음바페입니다. 음바페? 말고 음바페 말고 박지성. 박지성.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니시우스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천수. 이천수? 약간 축구 잘하게 생긴 거. 그리고 가비도 축구를 잘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가비는 좀 다르지 않나요? 가비 잘생긴 선수 아닌가요? 느낌이 좀 다른. 가비는 잘 놀게 생겼죠? 호나우지뉴? 호나우지 맞아요. 완전 재능충. 그리고 네. 메시도 축구를 잘하게 생겼고. 역시 잘생겼습니다. 아, 메시 좀 네. 네, 잘생긴 것도 잘생겼어도 축구를 잘하게 생길 수 있는 아니면 거죠. 뭐 테베지. 뭐 요런 과가 있죠. 네. 아, 근데 다들 지금 여러분 너무 비약하시는 거 같아요. 잘생겼어도 말이죠. 축구를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에 있었다 해도 잉글랜드 대표팀의 성적이 전혀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손흥민이 잉글랜드인으로서 베스트 11 안에 들어가려면은 딱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손흥민이 지금 폼을 유지한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가면은 그 가능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일단 첫 번째는 감독이 무리뉴니까. 무리뉴가 손케를 예전에 토트넘에서 되게 잘 썼잖아요. 그렇죠, 잘 썼죠. 그때 둘 다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가지고 무리뉴였으면은 대표팀에 내가 왔는데 손흥민과 케인이 있다? 뭐 환장합니다. 그리고 야. 환장하고 그냥 손케 먼저 받고 오른쪽에 이제 사카를 쓰냐 아니면 포든을 한번 역발 윙으로 써보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방법은 손흥민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네. 케인과 함께 토트넘 유스 시절부터 시작해서 뉴스였나요? 잉글랜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잉글랜드니까 토트넘 유스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케인과 함께 어렸을 땐 잠깐 임대 다니면서 좀 힘들었지만 레버쿠젠이나 함부르크 이런 독일 갔다가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와서 케인이랑 같이 리그 경기 뛰면서 서로 득점왕도 먹어주고 이런 스토리가 있다면 무조건 부동의 선발이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이상은 포든이나 사카는 그냥 밀릴 것이다. 말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 세계 손흥민의 이중국적은 아닌가요? 여기도 잉글랜드 단일. 올리 단일. 아, 네.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 손흥민 선수는 그 토트넘 유스였으면은 절대 이 정도까지 성장이 안 돼요. 손흥민 선수는 손흥정 감독님 밑에서 연습을 해야지만 그 정도 성장이 된다니까요. 손흥정 뉴스. 그러니까요. 손흥정 감독이 만약에 유스를 가면은 특히 외국은 추가 훈련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 정해진 것만 딱딱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손흥정 감독님이 맨날 너 남겨가지고 막 1,500개씩 차게 하고 2,000개씩 차게 하고 그 전까지 집에 못 가게 하고 이러면은 손흥정 감독님 아동학대 이러면서 경찰에 잡혀가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다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이 정도까지 성장이 불가능해요. 손흥정 감독은 몰래 어디 비밀기지에서도 하실 분입니다. 추가 훈련을 안 걸리게. 그럼 그냥 손흥정 감독님은 한국인이라 하고 아빠가 바뀌어요? 한국인으로 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뛰었겠죠. 그죠. 그렇죠, 뉴스 같은 거를. 군대 때문에 올까요? 아, 인종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인종도 중요한.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그런 거 세세하게 따지면 또 끝도 없어지는 네, 거 그쵸. 같아가지고. 그게 그 이중국적을 따려면 군대를 가야 돼서 아마 한국 국적은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겠네요. 네. 한국 욕을 많이 먹겠죠.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영국 가면 끝인데. 인정합니다. 축구로 보답하겠다. 갖고. 그래서 뭐 잉글랜드인이었다면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약간 외전으로 어디 국가대표팀 소집까지 가능할까? 손흥민 지금 폼으로. 네. 저는 소집은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전. 주전은 브라질 제외하면 전부 가능하지 않아요. 오, 아르헨티나 가능? 쌉 가능이죠. 그런가요? 메시, 디마리아, 디발란데요? 디발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디발라는 고정이고요. 네? 메시, 디마리아, 손흥민 로테이션 이 정도? 메시를 로테이션해요? 메시한테 감독은 전술을 맞추지 않을까요? 메시, 중미. 손 감독. 디발라 아웃. 차라리 손흥민 풀백이 더 혁신이 아닐까요? 그럼 메시 센터백 손흥민 풀백이라고 뭐. 오늘 되게 막 나가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감독이라면 메시를 위해서 전술을 맞춰주지 메시를 센터백으로 내리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감독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네. 감독이 아니잖아요. 보통 감독이 맞아요.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감독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이 없다는데. 메시를 오스만처럼 성상식. 그렇죠. 아니 포체티노가 그렇게 메시 썼다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해봤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메시 K리그 보면 바로 그냥 정승원한테 검증설. 깨끗을 맞고 들어갑니다. 그냥 5분이면 집에 가요. 걔. 내 발로 기어나갈 수도 있어요. 포체티노가 메시를 2선에서부터 썼다가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메시의 능력을 발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체티노의 그런 경기 운영을 안 본 사람은 모릅니다. 리그왕 팬으로서 메시는 공격 쪽에서 확실히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한테 전술을 맞추지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전술을 맞춰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조금 해보자면 일단 남미 팀은 안 됩니다. 스타일상의 문제가요? 네, 발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사실 뭐 아르헨티나 조금 덜하긴 한데 특히 브라질은 이제 발기술이 좋은 윙어들이 주전으로 많이 서고 사실 좀 자유롭게 공격은 좀 프리롤러 맡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봤을 때 패턴이 단순하면 이제 프리롤러로서의 맡기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포체티노가 토트넘에서 안 좋았을 때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유럽으로 갔을 때는 사실 뭐 프랑스, 잉글랜드,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요런 독일 요런 국가들 제외하고 뭐 벨기에가 최근에 또 윙어가 안 좋으니까 벨기에 가서는 뭐 로테이션 정도로 뛸 수 있을 것 같고. 로테이션인가요? 전 벨기에면 무조건 주전 먹을 수 그러니까 왜냐면 이 감독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전술이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술이 없는데 손흥민이 가서 계속 돌파 막혀 뭐 중거리 막혀 이러면은 사실 손흥민을 뽑아서 선발로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전술이 없는 친구기 때문에 득점왕 일단 박아. 그러니까 일단 받긴 할 텐데 아마 욕을 많이 먹을 거예요. 뭐 그냥 뭐 제 생각엔 그냥 후보로 내려가는 게 맞다 정도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좀 직선적인 축구를 많이 구사하고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처럼 중원이 좋기 때문에 손흥민을 받쳐줬을 때 뭐 베르바인 같은 애들도 득점을 잘하잖아요. 저 베르바인이랑 베르바인, 좌흥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워도 되고 어쨌든 뭐 패스로 조금 전개를 잘 풀어나가는 팀들에서 조금 손흥민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뭐 벨기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유럽 쪽이면 이제 벨기에 정도. 뭐 아니면 러시아까지. 러시아. 더 밑이니까 러시아. 러시아는 지우스. 손흥민 존나 잘하는데? 안 그래요? 그쵸. 전 발기술이 안 좋은 걸 저는 조금 낮게 평가합니다. 본인이 감독이라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국가의 스타일로 봤을 때 손흥민을 딱 왼쪽 이거 주전으로 박았을 때 도움이 되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개인기를 안 치고 조금 직선적으로 플레이하는 스타일 윙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위해서라면 스페인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라타를 봐도 그렇고 다른 스페인 공격 자원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그 안에서 활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스페인에 있다면 충분히 주전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번외로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 주 만약에 주제는 제가 2개 준비해왔는데 이렇게 2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 생각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약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특집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카메룬과의 평가전이 하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해축이 이번 주엔 다시 시작합니다. 뭐 북런던 더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강인 마요르카 바르셀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브로크 마인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여튼 한국 선수들 경기도 있고 다시 해축이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축구 경기 이슈들로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다음 주엔 또 이제 10월 3일 휴일이 있어가지고 요일이 좀 변동이 될 것 같아서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FC 한양 20화였습니다. 좀 다사다난했죠. 20화까지 오기에. 그래도 다행히 잘 정착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 되게 뿌듯하고요. 저희는 계속 열심히 방송해서 좋은 축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0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